뉴욕 맨해튼의 마천루, 그 정점에 위치한 유리궁전 같은 회의실. 창밖으로는 센트럴파크의 녹음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남극의 빙하보다 차가웠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미국의 오래된 정유회사를 이끌어온 백인 남성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테이블 반대편, 그들의 맞은편에는 단 한 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리아 한,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기업 사냥꾼. 월스트리트의 얼음 마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샤넬 수트,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그녀는 이 방 안에서 유일한 여성이자 가장 어린 존재였지만 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명백히 그녀였다. 귀사의 3분기 부실 채권 비율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8%나 높습니다. 존슨 씨. 아리아의 목소리는 어떤 억양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계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맞은편의 CEO를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 사실이 교묘하게 누락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저희 팀은 당신들 회사의 그림자 금융거래 내역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회계 부정입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로 서류 한 뭉치를 미끄러뜨렸다. 서류에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거래 내역이 붉은 잉크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영업 비밀이야. 대체 이걸 어떻게... 비밀에도 등급이 있는 법이죠. 아리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들의 비밀은 이미 시장에 팔릴 준비가 끝난 상품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이 내일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한 면에 실리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십시오. 제가 제시한 가격은 당신들의 남은 명예를 지켜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들의 오만함과 자존심을 갈기갈기 해부했다. 결국 백발이 성성한 CEO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의 서명이 끝나자 아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도 안도의 한숨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사람처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변호사와 애널리스트 팀이 환호하며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또 한 건 해내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리아는 그들의 축하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차가운 가면을 벗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에 감정적인 교류는 사치였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그녀의 집은 마치 박물관처럼 미니멀하고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아리아 한이라는 인물을 위한 거대한 무대 세트이자 그녀 스스로 만든 화려한 감옥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몸을 조이던 수트를 벗었다. 꽉 묶었던 머리를 풀자 검은 생머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리아 한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진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침실 벽 한쪽을 밀자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나 금고의 대신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중년의 남자와 그의 목에 매달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 10년 전 조직원들 사이에서 천마티안마라 불리며 암흑가를 호령했던 남자, 한태식 회장, 그리고 그의 유일한 딸, 한서연.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이 미세하게 떨렸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증오가 그녀의 눈동자에서 이글거렸다. 그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검은색 위성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아는 번호였다. 약속된 시간이었다. 그녀가 약속 장소로 택한 곳은 브루클린에 위치한 부둣가. 낡은 재즈 클럽의 가장 어두운 구석 자리였다. 화려한 그녀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거칠고 음습한 공간. 하지만 그녀는 이곳의 어둠을 자신의 일부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평범한 인상,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훈련된 맹수처럼 날카롭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K라고 불리는 남자 강태우였다. 10년 전 한태식 회장의 가장 젊은 경호원이었고 지옥 같던 그날의 사고 현장에서 어린 서연을 구해내 해외로 빼돌린 유일한 생존자. 그는 지난 10년간 그녀의 그림자이자 보호자였고 복수를 위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오셨습니까? 아가씨. 그는 그녀를 아리아라고 부르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그녀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호칭을 사용했다. 오래 기다렸어.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K는 말없이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가씨. 서연은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그녀가 10년을 기다려온 정보가 떠올라 있었다. 서울에 위치한 거대 복합기업 JM그룹에 대한 완벽한 분석 보고서였다. 회장 조민국. 화면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곁에서 누구보다 충성을 맹세했던 오른팔. 그리고 아버지의 등에 비수를 꽂은 배신자. 전무이사 조상훈, 조민국의 철부지 아들, 아버지의 후광으로 얻은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젊은이. 보고서는 JM그룹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그리고 약점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서연이 뉴욕에서 수없이 해왔던 기업 사냥의 방식 그대로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K가 마침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 JM그룹의 불법 비자금 내역과 해외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열쇠였다. 서연의 입가에 마침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섬뜩하고 차가운 미소였다. 10년이군.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옥 속에서 살아남아 복수만을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아온 시간. 그녀는 태블릿을 끄고 K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로 돌아간다. K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뉴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뉴욕의 유령은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월스트리트의 기업 사냥꾼 아리아 한은 죽었다. 이제 오직 아버지의 피값을 받으러 돌아가는 딸 한서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 이제 곧 갑니다. 그녀의 나직한 속삭임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의 땅. 인천국제공항의 공기는 뉴욕의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익숙한 언어의 소음,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한서연은 선글라스 뒤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숨긴 채
아리아 한의 모습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서울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서울은 오직 복수의 무대일 뿐이었다. 공항 밖에는 JM그룹의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투자 제안서 한 장에 조민국은 최고의 의전으로 화답한 것이었다. 운전기사가 깍듯이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K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그림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차가 서울의 도심으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낯익은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던 한강공원, 가족이 함께 살던 오래된 저택이 있던 압구정의 골목,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이 모든 감상과 추억은 복수를 위한 연료일 뿐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독이 아니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자신의 심장을 얼음으로 만드는 법을 훈련해왔다. JM그룹의 본사 타워는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위용을 과시하며 서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와 강철의 탑, 그것은 조민국이 이룬 성공의 상징이자 천마 티안마 조직의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지우려는 거대한 위선 덩어리였다. 서연의 눈에 그 건물은 아버지의 뼈 위에 세워진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다. 그녀가 로비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젊고 아름다운 동양인 여성. 하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월스트리트의 최상위 포식자 그 자체였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잠시 후 비서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최고층의 회장 전용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회의실은 조민국의 과시적인 취향을 그대로 보여주듯 불필요할 정도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리아 한 대표님.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먼저 들어왔다. 조상훈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경박함과 오만함은 감출 수 없는 남자.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야, 듣던 대로 대단한 미인이시네요. 뉴욕에서 이런 분과 함께 일하게 된다니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는 비즈니스와 사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재벌 2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서연을 정복해야 할 또 하나의 트로피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서연은 그가 내민 손을 잡는 대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러 온 겁니다. 조상훈 전무님, 개인적인 감상은 넣어두시죠. 그녀의 얼음 같은 한마디에 조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조민국이 위압적인 풍채를 드러내며 들어왔다. 자비로운 기업가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10년 만에 직접 마주한 원수의 얼굴.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지금 당장 저 남자의 목에 칼을 박아 넣고 싶은 원초적인 사리가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10년간 단련해온 강철 같은 자제력으로 그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그는 아버지의 원수가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타겟일 뿐이다. 그녀는 그의 걸음걸이, 표정,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허허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대표, 내가 JM그룹의 회장 조민국입니다.
조민국은 호탕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아버지의 피가 묻어있을 그 손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조 회장님, 회의가 시작되었다. 조민국은 유려한 말솜씨로 JM그룹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서연을 돈 많은 젊은 투자자로 취급하며 은근히 얕보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그의 설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사업부의 작년 대비 부채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있습니까? 자회사인 JM건설의 해외 수주 실적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성장 동력이라는 비전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녀의 질문은 송곳처럼 예리하고 정확했다. 모두가 JM그룹의 아킬레스건으로 알고 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문제들이었다. 조민국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옆에 앉아있던 조상우는 아예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계획이. 조민국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계획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회장님, 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돈 많은 봉이 아니라 JM그룹을 심판대에 올린 냉혹한 검사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의외의 제안을 던졌다. 물론 저는 여전히 JM그룹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조상훈 전무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바이오 자회사는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조상훈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조민국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저는 초기 투자를 그룹 전체가 아닌 바로 그 바이오 자회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따라 투자를 그룹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인 셈이죠.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 계산된 제안이었다.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들의 공명심을 자극해 부자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수. 조민국은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조상훈에게 다가가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전무님. 전무님의 능력이 아버님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바이오 사업은 어쩌면 JM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성장 동력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조상훈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확인한 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첫 번째 미끼는 성공적으로 던져졌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 서연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손에 잡히는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조민국의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며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었다. 그때 방 안의 그림자 속에서 K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아가씨, 상황은 조상훈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방금 전 바이오 자회사의 재무팀장에게 연락해 독자적인 사업 확장 계획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 몰래 말입니다. 키 보고에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맨발로 밟고 창가로 걸어갔다.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이 정도의 고통은 아버지가 느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창밖으로 어둠 속에서 괴물처럼 빛나고 있는
JM그룹 타워가 보였다. 이제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사냥을 시작한다. 조민국과의 첫 만남 후 며칠 동안 서울의 금융가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한서연이 설계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는 조상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밋빛 미래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었다. 아리아한이라는 월스트리트에서 온 미모의 천재 투자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그는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 몰래 JM 바이오테크의 재무팀을 닥달하며 독자적인 사업 확장 계획안을 만들고 있었다. 언젠가 이 계획으로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JM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는 자신임을 증명해 보이리라. 그의 어리석은 공명심은 서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최고급 호텔의 프레지던트 스위트룸은 완벽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식시장의 데이터와 암호화된 통신 채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복잡한 금융거래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 K는 JM그룹 내부의 통신을 감청하며 조상훈의 모든 움직임을 그녀에게 보고했다. 조상훈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 일부를 JM 바이오테크 주식 매입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주가 상승을 자신의 공으로 포장하려는 속셈입니다. 예상대로군.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덫은 준비됐어. 이제 사냥감을 몰아넣을 시간이야. 서연의 작전은 정교하고 대담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통제하는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JM 바이오테크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K는 증권가 정보지와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를 흘렸다. JM 바이오테크, 미국 FDA 임상 3상 통과 임박한 혁신 신약 개발 성공, 외국계 거대 자본, JM 바이오테크 인수합병설 같은 그럴듯하지만 실체 없는 소문들이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정보에 빠른 투자자들이 움직였고 곧이어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이 맹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JM 바이오테크의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다. 거대한 투기 거품이 형성되고 있었다. 조상우는 연일 치솟는 주가를 보며 자신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에 스스로 감탄했다. 아리아한의 안목은 정확했고 자신은 그 기회를 잡아낸 영웅이었다. 그는 더욱더 대담해졌다.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는 더 많은 회사 자금을 끌어들여 주식 매입에 쏟아부었다. 주가를 더욱 부양시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JM 바이오테크에 대한 낙관적인 환상에 취해 있을 때 서연은 공격 명령을 내렸다. 시작해. 그녀의 나직한 한마디에 거대한 금융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단계 공매도. 그녀의 유령 회사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최고점에서 모두 팔아치우는 동시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 주가 하락에 모든 것을 베팅한 것이다. 2단계 진실의 폭로. K는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경제 일간지의 탐사보도팀에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을 보냈다. 메일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파일 안에는 JM 바이오테크의 혁신 신약 임상 데이터가 모두 조작되었다는 증거와 실제로는 몇 달 전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내부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조상훈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줄까 조작에 나섰다는 자금 흐름 내역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의 한면 기사는 금융시장에 핵폭탄을 터뜨렸다. 충격 단독, JM 바이오테크,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회사 돈으로 주가 조작까지. 시장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어제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JM 바이오테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추락했다. 매도 주문이 폭주했고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었다. 투자자들의 비명과 절규가 증권가를 뒤덮었다. 화려했던 거품은 단 몇 시간 만에 처참하게 터져버렸다. 그 시각 JM그룹 타워의 회장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조민국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절없이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단순히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준법 경영인이라는 자신의 이미지가 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몸열감 때문이었다. 조상훈, 당장 내 방으로 끌고 와. 그의 불호령에 잠시 후 조상훈이 사색이 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샥! 방 안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조상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조민국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강타한 것이었다. 이 멍청하고 한심한 놈. 내가 내 놈에게 회사를 맡긴 게 내 일생일대의 실수다. 조민국의 고함이 회장실을 울렸다. 그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 놈의 그 알량한 욕심 때문에 내가 10년간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게 생겼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짓을 벌인 게야? 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회사를 위해서. 조상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아이처럼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야말로 서연이 정확히 원했던 그림이었다. 부자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가 싹트는 순간 한참 동안 아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던 조민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이성을 되찾았다. 그의 날카로운 사업가적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이었다. 거품을 만들고 정확한 타이밍에 터뜨리는 수법. 이것은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백한 의지였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리아한, 유독 바이오 자회사의 잠재력을 칭찬하며 아들의 공명심을 부추겼던 여자. 당했다. 조민국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판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과거 천마 시절부터 함께해온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그 여자 아리아한, 당장 뒷조사를 해. 뼛속까지 샅샅이 털어봐. 그 여자가 대체 누군지,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전부 알아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섬뜩한 살기마저 띠고 있었다. 같은 시각 호텔 스위트룸. 서연은 조상훈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을 TV 뉴스를 통해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K가 그림자처럼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옛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 아가씨의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녀는 조민국을 도발하고 싶었다. 점잖은 기업가 회장의 가면을 벗기고 의심 많고 잔인했던 과거의 조직 보스로 되돌리고 싶었다. 그래야 그를 사냥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검찰에 끌려가는 조상훈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첫 번째 말은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왕을 잡을 차례지. 적은 이제 그녀의 존재를 인식했다. 다음 전투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위험하고 치열해질 터였다. 서연은 기꺼이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JM 바이오테크 사태의 여파는 거셌다. 조상우는 구속 수감되었고 JM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조민국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1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의 성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균열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 조민국의 방역은 빠르고 잔인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기업가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암흑가의 보수로 돌아갔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잠들어 있던 천마 조직의 옛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그들의 움직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묵는 호텔 주변에 배회하는 의심스러운 차량들, 해킹 시도가 역력한 통신망의 이상 신호, 심지어 그녀의 방을 청소하는 호텔 직원조차 예전과는 다른 감시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감이 된 것이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가씨, 호텔 스위트룸. K가 창밖을 경계하며 보고했다. 조민국의 신복인 김 실장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조직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해서 아가씨의 뒤를 캐고 있습니다. 아리아 한이라는 신부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K의 말대로였다.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지만 피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에서의 싸움은 혼자서는 버거웠다.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 해도 적은 거대한 군대였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에게도 군대가 필요해. 그녀는 K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복수를 계획하던 초기부터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었던 카드였다. 아버지. 한태식 회장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남자들. 조민국에게 밀려나 지금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진 옛 충신들. 구신 지우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K가 그녀에게 새로운 파일을 건넸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옛 부하들의 현재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양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조직원이 아니었다. 을지로의 낡은 공업사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자동차를 수리하는 남자. 마포의 작은 식당에서 묵묵히 국밥을 마는 남자. 그리고 강북의 허름한 도장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남자. 조민국은 그들을 숙청하는 대신 조용히 잊혀지는 길을 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K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옛 주군에 대한 충성심과 배신자에 대한 분노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서연의 시선이 한 남자의 프로필에서 멈췄다. 박진성, 과거 천마의 행동대장이자 한태식 회장의 가장 가까운 의형제였던 남자. 그는 조직 내에서 박 부장으로 불렸고 그의 압도적인 싸움 실력과 의리는 전설과도 같았다. 그런 그가 지금은 인사동의 좁은 골목에서 진성식당이라는 작은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분을 만나야겠어. 그날 밤 서연은 K의 호의도 없이 홀로 인사동으로 향했다. 진성식당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한옥 건물이었다. 그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 안 되는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런 누추한 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여자의 등장이었기 때문이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걸어 나온 남자가 바로 박진성이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한때 강철 같았던 어깨는 구부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서연을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시오? 박진성 씨 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성은 그녀를 잠시 뜯어보더니 주방 안쪽에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낡고 비좁았지만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천마 조직의 전성기 시절 아버지 한태식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박진성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서연을 꿰뚫어 볼 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요즘 장안의 화제인 아리아 한이라는 여자요. JM그룹을 한 방에 보내버렸다는. 우리 같은 잊혀진 늙은이들에게는 무슨 볼일로 왔소? 그의 목소리에는 날선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잿더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늘 라일락 향이 나는 담배를 피우셨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담배를 거꾸로 물었다가 다시 제대로 무는 버릇이 있으셨고요. 박진성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오직 최측근만이 알 수 있는 한태식 회장의 사소한 버릇이었다. 당신 대체...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날개를 활짝 편 천마 티안마 모양의 작은 백금 펜던트였다. 한태식 회장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모양. 하지만 진짜 증거는 뒷면에 있었다. 그곳에는 오직 부녀만이 아는 서연의 어릴 적 별명인 햇살이라는 단어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박진성의 시선이 펜던트에 꽂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뒷면의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의 불신과 충격, 그리고 거대한 그리움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아저씨, 저 서연이에요. 한서연. 박진성의 손에서 펜던트가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옛 주군의 모습을, 그리고 10년 전 비명 속에 사라졌던 어린 소녀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아가씨. 그의 목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말 아가씨가 맞으십니까? 살아 계셨단 말입니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강철 같던 노장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박진성은 서연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회장님의 핏줄을 이 늙은 놈이 감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통곡 소리에 소문을 듣고 방으로 모여든 다른 구신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 역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과 무릎 꿇은 박진성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박진성은 흐느끼며 말했다. 조민국 그 배신자 놈이 회장님을... 이제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오직 10년간 묵혀두었던 분노와 주군의 혈육을 다시 만났다는 감격만이 그들을 지배했다. 다른 구신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박진성의 뒤를 따라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가씨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인사동의 누추한 식당 뒷방은 순식간에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옥좌 앞으로 변했다. 서연은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아버지의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군대가 생겼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조민국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더러운 사업을 맡아 처리하는 곳이 어디죠? 박진성이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다시 과거 행동대장의 살기가 번뜩였다. 청담동의 클럽 아스가르드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VVIP 클럽이지만 실제로는 놈의 불법 비자금을 세탁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로비하는 심장부입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기업 전쟁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그 심장 제가 직접 멈추게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의 여왕과도 같은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조민국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신복이자 JM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아리아한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파헤쳐봤지만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뉴욕대 최우수 졸업,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의 화려한 경력, 천문학적인 자산 규모,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딱 10년 전까지의 기록뿐입니다. 그 이전의 삶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K가 10년에 걸쳐 만들어낸 디지털 유령. 완벽하지만 뿌리가 없는 존재. 그것이 조민국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더러운 과거보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과거가 더 의심스러운 법이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물 같습니다. 김 실장의 말에 조민국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정교한 금융 공격,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는 움직임,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과거. 이건 평범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경쟁 조직, 혹은 과거 자신이 제거했던 누군가의 잔당이 보낸 고도로 훈련된 첩자임이 분명했다. 알겠다. 조민국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자비 없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뱀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법. 그는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는 아리아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부드럽고 정중한 사과에 어조를 띠고 있었다. 한 대표, 내 아들놈의 어리석은 행동은 진심으로 사과하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우리끼리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회사에서는 남들 눈이 많으니 내가 아주 경치 좋은 곳으로 모시겠소. 그가 제안한 장소는 서울 외곽, 양평에 위치한 그의 개인 별장이었다. 서연은 전화기 너머로 그의 위선을 느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거절하기가 어렵군요.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서연은 K와 박진성을 포함한 구신들을 비밀 아지트로 소집했다. 그녀가 조민국의 제안을 말하자 박진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양평 별장,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그곳은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적 가장 아끼시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아가씨 어릴 적에 저희가 함께 가서 물고기도 잡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별장은 한태식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는 행복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동시에 배신이 잉태된 장소이기도 했다. 조민국과 그 일당들이 회장님을 칠 마지막 계획을 세운 곳도 바로 그 별장의 지하 서재였습니다. 박진성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얼음장보다 차갑게 변했다. 조민국은 단순히 덫을 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 가족의 가장 신성한 추억이 깃든 장소를 그녀를 제거할 도살장으로 삼아 모욕하려 한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백열정우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놈이 자신의 무덤을 직접 골랐군.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불타는 복수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덫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걸어 들어가 주지. 그녀는 구신들과 함께 역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별장으로 들어간 뒤 그녀의 신호에 맞춰 박진성과 구신들이 별장을 포위하고 급습한다는 계획이었다. 약속된 날, 서연은 홀로 양평 별장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별장.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풍경이 핏빛으로 보였다. 이곳의 모든 가구, 모든 공간에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그녀가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조민국이 그녀를 맞았다. 그의 뒤에는 김 실장을 비롯한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살기를 풍기며 서 있었다. 더 이상 비즈니스 미팅에 가면은 없었다. 공기는 노골적인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까? 조민국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그녀를 쏘아보았다. 어느 조직에서 보낸 강아지인가 내 놈의 주인은 누구이며 목적이 뭐야 이제 그만 불어.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이상할 정도로 슬픈 미소를 지으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소파, 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직접 주문해 오신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여기서 방방 뛰다가 어머니께 먼지 나게 혼나곤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조민국과 김 실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서연은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저 벽난로 위에는 항상 우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웃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그런데 지금은 저런 저속하고 천박한 그림이 걸려 있군요. 당신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조민국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별장의 과거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서연은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아리아한의 차가운 눈이 아니었다. 10년간의 한과 분노가 담긴 불타는 눈이었다. 그녀는 뉴욕의 악센트를 버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조민국이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만이네요. 조 아저씨. 그 한마디에 조민국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연은 목에서 천마 펜던트를 꺼내 손가락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것도 기억나세요? 15년 전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 생신 선물이라고 직접 디자인해서 드렸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물려주셨는데 당신 같은 배신자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라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당신의 목에 이걸 다시 걸어줄 나를 위해 간직해왔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불가능한 진실이 악몽 같은 현실이 되어 조민국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만했던 독재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유령을 마주한 겁쟁이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이 네가 어떻게 죽었을 텐데. 그가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방 안의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그리고 폭력적으로 역전되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신의 심판과도 같은 표정만이 있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궁금해. 당신을 오늘 이 자리, 이 지옥으로 끌고 오기 위해 살았어. 당신이 내 아버지께 했던 짓, 그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려고. 김 실장이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소리쳤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전현을 잡아.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별장의 거대한 유리창들이
안쪽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박살났다. 박진성을 선두로 한 구신들이 사방에서 함성을 지르며 별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덫은 발동되었다. 하지만 그 덫에 걸린 것은 사냥꾼인 조민국 자신이었다. 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민국은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망령, 한서연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시작될 피해 축제를 예고하고 있었다. 유리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소리는 심판의 밤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박진성을 선두로 한 구신들은 10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굶주린 늑대처럼 별장 안으로 쇄도했다. 배신자 조민국의 씨를 말려버려라. 박진성의 포효와 함께 별장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민국의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했지만 그들 역시 돈으로 고용된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곧 전열을 가다듬고 방역에 나섰다.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 그리고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비명이 별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한서연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10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복수라는 광기가 이제 그녀를 완전한 지배자로 만들었다. 그녀는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는 가장 날카로운 칼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장을 지휘했다. 최 반장님, 2층 계단 적들이 내려옵니다. 이 실장님, 왼쪽 창가 김 실장이 도망치려 합니다. 막으십시오. 그녀의 지시는 정확했고 구신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 눈에 서연은 더 이상 어린 아가씨가 아니었다. 전설적인 선대 회장의 카리스마와 지략을 그대로 물려받은 조직의 새로운 회장이었다. 케인은 시종일관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에게 접근하려는 모든 위협을 소리 없이 제거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옛 천마의 행동대장 박진성과 배신자의 수족이 된 김 실장이 맞붙은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낡고 우직한 의리와 돈과 권력을 좇는 새로운 야망의 정면 충돌이었다. 아직도 죽은 왕에게 꼬리를 흔드는 늙은 개새끼. 김 실장이 날카로운 단도를 휘두르며 악을 썼다. 박진성은 그의 공격을 맨손으로 막아내며 으르렁거렸다. 주인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놈의 똥이나 닦는 내 놈보다는 100배는 더 낫다. 박진성은 나이 탓에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그의 주먹 하나하나에는 10년의 원한이 실려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의 단도를 쳐내고 그의 복부에 육중한 주먹을 박아 넣었다. 김 실장은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낡은 의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공포에 질린 조민국은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완벽했던 자신의 세계가 죽었어야 할 어린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별장 가장 안쪽에 있는 서재로 도망쳤다. 그곳은 한태식 회장이 쓰던 곳으로 두꺼운 강철문으로 막혀있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가시려고요? 조 아저씨. 서연이 어느새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조민국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다. 서재 안 이제 두 사람만이 남았다. 바깥의 싸움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마. 이 회사, 아니,
내 전 재산을 전부 너에게 줄게. 제발 목숨만은. 조민국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10년 전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을 때의 그 교활하고 잔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 비겁한 짐승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조민국의 애원을 무시한 채 서재 안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방에서 당신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계획했지. 아버지는 당신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믿었어. 조직의 모든 실권을 당신에게 넘겨주었지. 그런데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하고 아버지의 목숨과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빼앗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조민국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 때문에 나는 1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어. 매일 밤 꿈속에서 당신의 목을 조르고 당신의 심장을 찢어 죽였지. 오늘을 위해서, 오직 오늘 단 하루를 위해서 살아남은 거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태식 회장이 쓰던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었다. 서연아 아가씨, 제발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조민국이 기어와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구두굽으로 가차없이 짓밟았다. 용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나 빌어.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 뿐이었다. 나는 널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심판하러 왔을 뿐이야. 그녀는 문진을 든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조민국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복수의 여신 그 자체였다. 피는 피로 갚는 법이니까. 퍽! 둔탁한 소리가 서재의 침묵을 갈랐다. 잠시 후 서연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서재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는 누군가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바깥의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다. 박진성을 비롯한 구신들이 피를 흘리면서도 승리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그녀의 앞에 허리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장님. 박진성이 그녀를 아가씨가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녀는 명실상부한 천마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서연은 대답 없이 부서진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강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10년간 그녀를 달리게 했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졌다. 불타던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거대한 허무함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복수는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새벽의 여명이 부서진 창문으로 스며들어 피와 유리 조각으로 뒤덮인 별장의 참상을 비추었다. 싸움은 끝났다. 조민국의 남자들은 모두 쓰러졌고 박진성을 비롯한 구신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승리자의 눈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서재에서 걸어 나온 피 묻은 블라우스를 입은 그들의 새로운 여왕 한서연에게로. 회장님. 박진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감격,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흩어진 조직을 재건하고 회장님의 이름 아래 새로운 천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암흑가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기대를 배신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권력욕이 아니라 깊은 피로감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선 K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비한 자료 전부 넘겨. 아가씨. 박진성이 놀라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케인은 이미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태블릿 PC에 버튼 하나를 눌렀다. 전송 완료. 그 순간 대한민국 대검찰청과 모든 주요 언론사의 서버로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날아들었다. 그 안에는 조민국이 10년간 쌓아온 모든 범죄의 증거, 비자금 장부, 정관계 로비 명단, 불법 사업 내역과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방금 되찾은 왕국의 기반을 제 손으로 폭파시켜버린 것이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구신들은 충격에 빠져 술렁였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은 권력을 그녀는 왜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인가? 서연은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더 큰 무게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조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늘 제게 말씀하셨죠. 서연이 너만큼은 절대로 아비처럼 살지 말라고. 깨끗한 세상에서 햇살을 받으며 살라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조직은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결국 조직 내의 배신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피는 피를 낳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긋지긋한 복수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낼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남자들을, 이제는 자신의 남자들이 된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진정한 힘은 어둠 속에서 총칼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빛 속에서 땀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저는 JM그룹의 썩은 부분을 모두 도려내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세울 겁니다. 더 이상 피가 아닌 떳떳한 돈을 버는 회사로 만들 겁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고 싶은 분은 제가 충분한 보상과 함께 조용한 여생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리가 새로운 회사에는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평생을 살아온 방식과 새로운 주군이 제시한 낯선 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박진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옛 주군이 그토록 바랐지만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의 뜻이 곧 저희의 길입니다. 이 늙은 몸 새로운 세상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의 충성에 다른 구신들도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피해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서연이 보낸 익명의 제보 파일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게이트가 되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조민국과 관련된 수십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부패 경찰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암덩어리 하나가 마침내 뿌리 뽑히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아리아한의 신분으로 이 모든 혼란을 이용했다. 그녀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완벽하게 무너진 JM그룹을 헐값에 인수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회사에 남아있던 조민국의 잔재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그녀는 회사의 이름을 천마홀딩스로 바꾸었다. 과거의 이름을 계승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새로웠다. 박진성은 보안자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다른 구신들 역시 각자의 능력에 맞는 합법적인 자리에 앉았다. 케인은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로 남아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했다. 1년 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경기도의 한적한 산 중턱에 위치한 가족 묘원. 한서연은 더 이상 검은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순백의 원피스 차림으로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10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복수심과 증오는 사라지고 평온하고
단단한 여성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당신의 복수는 끝났고 당신의 이름에 묻었던 더러운 피도 제가 다 씻어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셨던 햇살 아래에서의 삶을 제가 대신 이뤄드릴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이젠 제가 아버지가 하늘에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새로운 천마를 만들어 갈 테니까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K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신을 거두어준 주군과 그 주군의 딸을 지켜낸 충신의 임무는 마침내 끝이 났다. 서연은 묘비를 한번 쓰다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산 아래로 드넓게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과거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